옛날 조선 후기 바닷가 장터에 유태수라는 이름난 무역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신료, 명주, 약재,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는 대형 상단을 소유한 상단주였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배가 뜨고 선창에는 쌀이 쌓이고 대감집 아씨들이 유태수만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쌓이면 터지기 마련이라 했던가요? 유태수는 무역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단 사람들 반대에도 기어이 그는 좋은 선 대신 왕실 금지 무역품까지 손을 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와 창고를 봉인해 버렸습니다. 유태수, 사원보명에 따라 상단 자산을 전부 몰수한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정식 통상 허가를 받은 화물이오. 이놈아. 뇌물 주고 얻은 문서가 무슨 정식 허가야. 여봐라, 이자를 포박하라. 그날로 유태수는 자산 모두를 몰수당했고 상단이 해체되고 선주들과의 계약 파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믿었던 부하 선장은 밤새 금괴를 싣고 압록강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 바람에 유태수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상단이 있는 장터 거리는 떠들썩했지요. 에이, 그 태수 도련님도 한 방에 훅 가버렸구만. 기운 놈 위에 하늘 있다더니 복도 곡식처럼 썩나봐. 아이고, 태수 도련님은 멋지다 했더니 허무하구먼. 아예 살던 집도 다 넘어갔다더라. 이제는 알거지, 상거지가 된 것이지. 그의 종들도 모두 달아났고 본가와 창고는 텅텅 비어 거미줄만 남았습니다. 장터 꼬마들도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불렀지요. 아, 도망선주 똥배상인이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쌀 한 톨 없는 장터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단 장부를 가슴에 안고 장터 변두리 다 쓰러진 움막에 몸을 눕혔지요. 재물도 스쳐가는 바람이더냐. 한때 내가 띄운 배가 지금은 내 등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구나. 그렇게 태수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터는 고요했고 세상은 그를 잊은 듯 조용했지요. 그 후 며칠째 쫄쫄 굶은 태수는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움막 문을 삐걱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늘도 울적한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태수는 시끄러운 머릿속을 비우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 장터 입구에서 버선도 없는 맨발의 거지 여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쉴 새 없이 긁으며 지나는 이들에게 구걸을 했지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누더기, 발목은 씻지 않아 종기까지 돋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눈에는 이 여자가 왠지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보통 사람들 눈엔 걸레만도 못한 꼴인데 그녀의 눈빛 하나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더랬습니다. 어이, 거기 삿갓쓴 양반. 쌀은 없고 체면만 남았소? 아니면 둘 다 날아가 버렸소? 뭐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허허,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어제까지 배 띄우던 똥개, 오늘은 움막에서 배까지 고른구나.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구걸하는 거지 주제에 어찌 그리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만 하는지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누구냐? 너. 날 어떻게 아는 것이야? 뭘 안다기보단 거짓끼리는 냄새로 알아보는 법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어찌 나보고 거지라는 것이야? 거지가 아니면 어디 한번 돈이나 보여주시지.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겠어? 근데 그쪽은 아직도 덜 미친 모양이네. 배고프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해봐. 태수는 거지 처녀에게 화가 났지만 쫄딱 망한 게 속이 상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비에 젖은 치마 속에서 손을 꺼내 주먹을 쥐고 태수에게 물었지요. 자, 이 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소? 고기 있겠소? 똥이 있겠소?
태수는 거지 처녀의 말이 무척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미친년이 지금 장난하나? 정답을 말하면 복을 주고 틀리면 똥덩이를 안겨주겠소. 어떠소, 상단 영수님. 그 말에 태수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그녀의 말에 일단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복. 그 말에 거지 처녀가 입꼬리를 올리더니 주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어제 잃어버린 태수의 상단 인장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제 쌀집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더이다. 운 좋은 놈은 잃어도 돌아오고 운 없는 놈은 잡은 것도 미끄러지지. 그 순간 태수는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론 영락없는 거지처럼 보여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인장 목걸이를 찾아줬으니 날 따라오시오. 태수는 거지 처녀를 주막집으로 데려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태수가 사준 국밥을 정신없이 퍼먹었지요. 그녀는 수저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밥을 입에 들이붓는 수준이었습니다. 허하, 세상에. 이제 좀 살 것 같구만. 아, 그런데 이 국물에 돼지가 발 씻고 갔나? 아니면 너덜너덜한 상단에 한숨이 들어갔나? 어째 뒷맛이 좀... 어째 말버릇이 점잖지를 못하고 고약하군. 거지에게 뭘 더 바라시오? 점잖게 밥이나 먹여주시오. 오갈 데 없는 거지 처녀에게 유태수는 그날 밤 움막의 자리를 한편 내주었습니다. 헌데 그녀는 눕자마자 방귀부터 뀌었지요. 어이, 시원타. 오래간만에 고기가 들어가니 뱃속에서 난리가 나버렸구만. 아니, 이게 여자요. 짐승이요. 헌데 그 다음 날 잠에서 깬 거지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쌀독을 잃어버리진 않았소? 그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쫄딱 망하기 몇 달 전 창고에서 쌀독 몇 개가 사라진 적이 있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소? 그것은 상단 뒷담 넘어 큰 느티나무 옆 두더지 굴 속에 있을 것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내 콧구멍에 쌀 냄새가 그곳에서 나거든. 그날 태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상단 뒷담 넘어 우거진 나뭇가지를 치우니 정말로 작은 동굴이 하나 나왔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 커다란 항아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쌀 장사를 해도 될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말했잖소. 내 손안에 복이 들어있다고? 이것은 도망친 선장이 빼돌린 것인데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못 가져간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쌀이 거지 처녀 덕에 생긴 태수는 당분간 먹는 걱정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거지가 또 엉뚱한 말을 꺼냈지요. 내일쯤이면 복칠이란 종놈이 기어 들어오겠군. 태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종놈이 다시 찾아올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태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망쳤던 복칠이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 왔습니다요. 이놈, 꿈속의 거지 마님이 보여서 찾아왔구만요. 아니, 거지 마님이라니. 그게 뭔 말이냐? 제 꿈속에 틀림없이 도련님 곁에 거지 마님이 있었구만요. 그 말에 태수는 황당했지만 며칠 전 거지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태수는 거지가 내주는 더덕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거지. 아니, 저 여인 대체 뭐하는 자란 말인가? 입만 열면 헛소리 같은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들어맞는 게 아닌가?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생각이 너무 깊으면 머리가 다 빠져 하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생각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내 방귀도 참아졌고 또 내 덕에 쌀 항아리도 찾았고 이 정도면 우리 살림 차릴 인연 아니오?
정말 미쳤군, 이 여자. 유태수는 가면 갈수록 거지 처녀가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녀를 더욱더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엔 음식 냄새도 풀풀 풍겼지요. 그런데 거지 처녀는 어찌나 당당한지 자리 깔고 앉아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점괘가 한 번은 세냥, 두 번은 내냥. 태수는 창피하고 당황하여 얼른 그녀 곁에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자, 복 받고 싶은 이는 얼른 오시오. 사내 복, 자식 복, 금전 복, 뒷간 복까지 싹 다 봐줍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웃으며 다가왔지요. 후흐, 넌 또 뭐 하는 애냐? 나는 복 주는 복녀요. 남은 인생 잘 살라고 미래를 말해주는 여인이지. 아, 그래? 그럼 내 남편이 요즘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맞나? 응, 말 냄새가 나는군. 그건 남편이 아니라 말장수 여편네와 사통하는 건너편 엿장수 놈이야. 그놈이 지가 바람 피우고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구만. 에라이, 그놈이 역 같더니 역 같은 짓만 하고 다녔군. 장터 아낙은 험한 말을 뱉으며 달려갔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그거지 처녀 입만 열면 다 맞춘다더라. 내 아랫배를 보더니 매실맛이라고 하던데 진짜 통증이 나았는기라. 이건 뭐 이 정도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도사가 아닌가. 그날 장나른 거지 처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녀는 신들린 듯 점을 보고 어떤 때는 웃으며 어떤 때는 욕과 함께 점괘를 내놨지요. 쌀 떨어지기 전에 마누라한테 꼬리 내려. 아니면 싸대기 날아들 테니. 사람들은 그녀의 입담에 배꼽을 잡았고 가짜 점쟁이로 오해하던 이들도 점점 그녀를 믿었지요. 그날 저녁 점 값으로 받은 고기와 막걸리를 안주 삼아 두 사람은 움막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쌀이 반말이요. 고기 2덩이에 술까지. 이쯤이면 나를 상단 2인자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 벌어온 걸로만 보면 괜찮은 수입이구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내가 복을 몰고 다닌다고 했잖소. 이래도 내가 안 당겨? 이제 미친년이라고는 못하겠고 뭘 좀 아는 년이라고 해야겠구만.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상단이 망하고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거지 처녀를 지켜보면서 위안도 되고 기운도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쫄딱 망한 아픈 기억을 잊고 태수는 편히 잠들 수가 있었지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거지 처녀는 장터 입구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 하나가 거지에게 다가왔지요. 그자 뒤에는 기생처럼 화장한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혹시 복녀라는 여인은 어디 있느냐? 어이쿠, 양반나리, 인상 쓰지 마시고. 저기 앉아있는 분이 복녀여. 아니, 저 거지가 복녀란 말이냐? 그 말에 거지는 고개를 들어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를 보았습니다. 어이, 도포 입은 양반. 귀한 척 말고 이리로 앉으시오. 점괘나 본다더니 버르장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 나는 이 고을 군수댁 종친 조만택 대감이다. 대감이든 대장장이든 내 앞에선 다 똑같소. 하늘이 내려준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그 말에 조만택 대감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조용히 거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여인의 사주를 좀 봐주시오. 요즘 잠도 설치고 살이 쭉쭉 빠지는구려. 거지는 여인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 처자, 꿈에 늘 소나무가 나오지 않소? 예, 맞습니다. 소나무 아래 누군가가 피를 흘리곤 합니다. 그건 이 처자의 몸 안에 숨은 씨앗 때문이요.
방금 씨앗이라 했느냐? 뱃속에 피가 도는 씨앗, 대감과는 무관한 피지요. 그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경꾼들은 모두가 알아들었지요. 뭐라? 감히, 인연이. 뱃속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그건 대감이 물을 일이 아니라 대감댁 기방을 드나들던 그 젊은 선비에게 물으셔야겠지요. 그 말에 여인은 울며 뛰쳐나갔고 조만택은 거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데 이런 망발을 짓거리느냐? 흥, 봐서 말해줬을 뿐이요. 듣기 싫으면 물어보지를 말든가. 그날 저녁 조만택 대감 집안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거지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갔지요.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온 유태수는 거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낮에 그건 정말 내가 예언한 거냐? 아니면 그냥 찍은 거냐? 그냥 느껴졌지? 그 처자 눈동자가 자꾸 왼쪽으로 흔들렸거든. 거짓말을 할 땐 보통 왼쪽 눈동자가 흔들리거든. 허참,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대감 같은 사람한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야. 거지는 탁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복이 머무를 곳을 볼 뿐이요. 오늘도 밥값은 했으니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야겠소. 거지는 할 말만 하고 곧바로 코를 골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의문투성이었지요. 겉모습은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안에 든 것은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는 여인이로다. 다음 날 날이 밝자 태수는 작정하고 거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 내가 짐승 같지는 않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말에 거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것이오. 내 이름은 수연이요. 영의정 대감의 첩으로 어릴 적부터 노비 출신 어미에게서 낳은 서출이었지요. 그녀는 옛날을 회상하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딸이었지만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대감의 눈에 들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녀는 대감의 첩이 되어 별채에 들여져 총애를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본처 부인의 시기와 또 다른 첩들과의 암투로 그녀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대감의 눈밖에 났고 수연은 결국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기방에 들어가 일도 했고 장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알았소.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견뎌야 한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살았소. 영상의 첩으로 살던 때도, 거지로 살 때도. 그저 세상이 내게 준 꼬리표만 달고 살았을 뿐이요. 거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태수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지요. 자신의 상단이 망한 것에 비하면 그녀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려. 이제서야 당신의 처지가 이해가 되오. 흥, 그렇다 해도 나는 굴하지 않소. 언젠가 내게도 복이 찾아올 테니. 나는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 견디고 있을 뿐이요. 태수는 거지 수연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 망했다고 해서 희망도 없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녀는 달랐지요. 그녀는 견디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어 주시오. 당신을 알고 나니 나도 깨달은 바가 많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시오. 그대가 거지든, 첩이든, 점쟁이든, 방귀쟁이든, 이제 나는 개의치 않소. 단지 그대는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은 여인임은 틀림없소. 태수는 조용히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흘렀지요. 서로 의지할 곳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수연의 행방을 조용히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대감이 보낸 자였지요. 수연을 드디어 찾았군. 거지 행세를 하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검은 사내는 수소문 끝에 태수의 움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지 수연은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고 자신을 찾는 사내의 꿈을 꾸었지요. 결국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태수도 눈을 떴지요. 어딜 가려는 것이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내게 오고 있소이다. 아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무엇이오? 영상 대감이 보낸 자가 지금 움막으로 오고 있소. 아니오. 이젠 당신을 보낼 수가 없소. 당신을 내 곁에서 떨어지게 할 순 없소.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소. 그 말에 거지 수연은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난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오. 이젠 도망칠 필요 없소.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가졌건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세상은 그렇지가 않소. 첩은 어디까지나 쓰다 버린 그릇일 뿐이오. 거지 수연은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된 눈으로 자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러고 있는 사이, 잠시 후 검은 사내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소. 수연마님을 모셔오라는 민 대감님의 분부여. 검은 사내가 들어서자 태수는 거지 수연을 등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영상 대감이 보낸 자여. 그렇소. 어서 저리 비키시오. 나는 무역상 유태수여. 그 여인은 이제 내 아내여. 웃기지도 않는군. 거지된 주제에 민 대감의 첩을 아내라 하다니. 내 목숨은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저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품었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그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는 내 부인이오. 그러니 남의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시오. 그 순간 검은 사내는 검을 반쯤 뽑았습니다. 그러자 태수 뒤에 있던 거지 수연이 나서 말했지요. 그대, 여전히 민 대감의 개 같은 충복이로군. 수연마님. 이제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고, 이제는 그 집 사람도 아니니라. 하지만 민 대감께선 당신이 돌아오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진심. 정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나를 죽이라 했던 그 입이 이젠 날 원한다고? 그 말에 사내는 입을 다물었고 거지 수연은 태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의 서방은 이분이다. 그러니 가서 그리 전하거라. 그리고 다시 날 찾는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검은 사내는 거지 수연의 말에 주춤하더니 이내 무사들과 함께 조용히 움막을 나갔습니다. 사내들이 가고 수연은 태수의 품에 사뿐히 안겼습니다. 그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거지 하나 품겠다고 영의정과 맞서다니.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공녀여. 이제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 말에 거지 수연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고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태수는 탈탈색 한 짜리 집을 얻고 수연과 함께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복려당이라 이름 짓고 국밥을 팔면서 점괘를 보는 집이었지요. 허이. 이거 국밥집이야. 점집이야. 아, 그야 점치는 국밥집이지. 국밥도 먹고 점도 보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오늘은 기념이다. 국밥 먹으면 점은 공짜. 아, 정말이요. 오늘 운수대통했구만.
그럼 어서 국밥 한 그릇을 싸게 말아보더라고. 점치는 국밥집은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지요. 복려당 주인이 된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누군가의 첩이 아닌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서 배추를 써는 태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한때는 거대한 상단주였지만 이제 그는 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수연의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지요. 당신이 써는 배추 덕에 국물 맛이 일품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물만이요. 호호. 태수는 한쪽에서 배추를 썰다 말고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칼질하고 국 끓일 줄은 정말 몰랐소. 하지만 이제 이 일이 내게는 즐거운 일이 되었소. 그럼 되었소. 한때는 도포자라 휘날리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습은 딱 좋아 보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지요. 복려당 수연은 밖으로 나가 국밥을 퍼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헌데 국밥보다도 점괘가 인기 폭발이었지요. 그날도 복려당의 손님은 북적이며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바쁜 하루를 보낸 두 사람은 설거지까지 마치고 방 안에 들어앉았지요. 잠시 이리 와보시오. 내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리다. 태수는 수연 뒤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당신의 손맛이 상당히 맵구려. 호호. 당신의 등이 많이 굳었소. 아마도 힘을 많이 쓴 탓인 것 같소. 수연의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탓에 그녀의 근육이 똘똘 뭉쳐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힘들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태수와 함께하는 삶은 힘들어도 재미가 있었지요. 태수 또한 비록 배추를 썰고 설거지를 했지만 그 일이 창피하거나 싫지가 않았습니다. 수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웠고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행복하기까지 했지요. 당신도 이리 오시오. 이제 내가 당신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지요. 복녀,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복녀가 아니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서방이오. 그 말에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유일한 부인이오. 말에 무엇하겠소. 당연한 것을. 하. 그날 밤 두 사람은 피곤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은 동고동락하는 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복려당에 아주 귀부인 같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치마자락을 펄럭이며 등장한 이는 한양 민씨 가문의 사위, 이판서 부인 민씨였지요. 그대가 복녀인가? 그렇소만 국밥 드시러 왔소? 점은 덤이오. 나는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네. 그대가 정말 민 대감의 첩수연인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네. 그 말에 수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수연이었다 한들 지금은 아니오. 민씨 집안 사람이 이곳에서 국밥을 팔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의 오점이라 생각지는 않느냐? 그런다 한들 어찌하겠소? 이것이 그대 가문이 뿌린 씨앗이오. 명예고 체면이고 이제는 남이니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오. 그 말에 민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태수가 안으로 들어와 민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디 우리 복녀를 가만히 놔두시오. 그녀는 이제 나의 부인이고 그 집과 인연은 끝났소. 당신이 수연의 사내란 말이오? 그렇소. 그녀는 이제 나의 부인이니 나는 목숨 다해 부인을 지킬 것이오. 민 부인은 태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당장은 나서지 않겠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이오.
민 부인은 치마자락을 휙 털며 나갔고 복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 대감 집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첩수연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 아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야. 그녀 때문에 내가 한 짓이 드러나선 안 되느니라. 민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수연 마님을 처리할까요? 가서 사고처럼 처리하거라. 명 받들겠습니다. 대감. 같은 시각 복녀당의 복녀수연은 국물 쏟을 씻고 태수는 낡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오늘만 해도 100명이 넘었소. 이러다 진짜 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도인이 되면 못하겠소.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따라붙고 있는데. 그녀는 멍하니 국물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 대감은 내가 치부책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소. 아니, 치부책이라니. 그게 뭔 말이오? 그 책엔 민 대감이 돈 받고 판관리들과 밀수 뒷거래 등 나를 이용한 기록들이 모두 담겨 있소. 그럼 그것 때문에 그자들이 포기를 안 했던 것이오. 그 책이 알려지면 민 대감 집은 피바람이 불 것이오. 태수는 복녀 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 대감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럼 그들이 보낸 어둠의 그림자는 언제쯤이나 닥치겠소? 내일 밤이요. 내일 밤은 그자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말에 태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이번에는 나도 물러서지 않겠소. 이참에 그자들에게서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말겠소. 복녀 수연은 태수의 다짐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태수는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사를 했지요.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방에 들어가 앉아 불청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밤이 깊어지자 복녀당 담벼락 너머로 검은 그림자 셋이 살금살금 걸어왔지요. 그 자들은 민 대감이 보낸 자들로 수연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밤 잡음 없이 끝내자. 국밥집 여인 하나 소리도 없이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지. 3명의 검은 사내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녀당에 들어서니 방 안에 불은 꺼져 있고 모두 잠든 것 같았지요.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가 위에서 내려와 깨지면서 그들은 까만 기름을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그 자들은 미끌거리는 통의 중심도 잡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렸습니다. 그러자 태수의 종이었던 복칠이가 장터 똘마니 10여 명을 데리고 갑자기 나타났지요. 그들의 손에는 도끼와 작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이놈들아. 감히 우리 마님을 노렸. 오늘 밤 너 이놈들 국밥 재료가 될 줄 알아. 복칠이는 기름 범벅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사내들을 잡아 꽁꽁 묶었습니다. 사내의 셋은 그대로 포박당의 뒤편 창고로 끌려갔고 태수는 그들의 품속에서 문서를 발견했지요. 그 문서는 바로 민 대감이 친필로 작성한 수연을 죽이라 명령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은자 100냥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건 민 대감이 직접 사주한 문서가 분명하구나. 태수와 복녀 수연은 민 대감의 치부책과 살인교사 문서를 들고 곧장 사헌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했던 사헌부 감찰이 탐관오리를 잡기 위해 칼을 갈고 있던 참이었지요. 형님께 선물을 하나 가져왔소. 아니, 선물이라니. 갑자기 무슨 선물이란 말이냐? 태수는 민 대감의 치부책과 살인교사 문서를 감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문서를 살펴본 사헌부 감찰의 두 눈이 커졌지요. 아니, 이게 사실이냐? 민 대감이 밀무역과 매관매직이라니. 거기다 더군다나 살인교사까지.
이 치부책은 내가 민 대감 옆에 있을 때 몰래 빼돌린 것이요. 그렇다면 민 대감은 이제 끝이다. 그동안 하늘을 나는 권세를 잘도 누리며 살았지. 그 자. 그런데 태수 자네는 상단을 잃고 그동안 어찌 살았나? 나름 잘 살았소, 형님. 배추도 썰고 설거지를 하면서 행복이란 걸 알게 되었소. 허참, 자네가 정말 그리 살았단 말인가? 세상이 놀랄 일이군. 다음 날 포도청 관병들이 들이닥쳤고 민 대감은 곧바로 사헌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한양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민 대감의 몰락은 빠르게 퍼졌고 복려당은 하루아침에 장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상인들은 태수를 찾아와 다시 상단을 함께하자고 줄을 섰지요. 태수 도련님. 이제 다시 바다를 누비실 시간이요. 자금은 내가 대겠소. 그 옛날 명성을 다시 찾으시오. 이번엔 나 혼자 나서지 않고 내 아내와 함께 상단을 일으킬 것이오. 태수에게 돈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태수는 어렵지 않게 다시 무역 상단을 꾸렸습니다. 유태수의 상단 이름은 태복상단. 태수와 복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상단을 일으킨 유태수는 상단에서 복려 수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하늘처럼 모시리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아니, 우리 혼인을 몇 번이나 하는 것이요? 이미 우린 부부가 아니요. 나는 정식으로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싶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혼례를 말이오. 그 말에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옛날 조선 후기 바닷가 장터에 유태수라는 이름난 무역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신료, 명주, 약재, 도자기까지 없는 게 없는 대형 상단을 소유한 상단주였지요. 그의 말 한마디에 배가 뜨고 선창에는 쌀이 쌓이고 대감집 아씨들이 유태수만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쌓이면 터지기 마련이라 했던가요? 유태수는 무역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단 사람들 반대에도 기어이 그는 좋은 선 대신 왕실 금지 무역품까지 손을 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와 창고를 봉인해 버렸습니다. 유태수, 사원부명에 따라 상단 자산을 전부 몰수한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정식 통상 허가를 받은 화물이오. 이놈아. 뇌물 주고 얻은 문서가 무슨 정식 허가야. 여봐라, 이자를 포박하라. 그날로 유태수는 자산 모두를 몰수당했고 상단이 해체되고 선주들과의 계약 파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믿었던 부하 선장은 밤새 금괴를 싣고 압록강 너머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 바람에 유태수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상단이 있는 장터 거리는 떠들썩했지요. 에이, 그 태수 도련님도 한 방에 훅 가버렸구만. 기운 놈 위에 하늘 있다더니 복도 곡식처럼 썩나봐. 아이고, 태수 도련님은 멋지다 했더니 허무하구먼. 아예 살던 집도 다 넘어갔다더라. 이제는 알거지, 상거지가 된 것이지. 그의 종들도 모두 달아났고 본가와 창고는 텅텅 비어 거미줄만 남았습니다. 장터 꼬마들도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불렀지요. 아, 도망선주 똥배상인이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쌀 한 톨 없는 장터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단 장부를 가슴에 안고 장터 변둘이 다 쓰러진 움막에 몸을 눕혔지요. 재물도 스쳐가는 바람이더냐. 한때 내가 띄운 배가 지금은 내 등을 밀어 물에 빠뜨리는구나. 그렇게 태수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첫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장터는 고요했고 세상은 그를 잊은 듯 조용했지요. 그 후 며칠째 쫄쫄 굶은 태수는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움막문을 삐걱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늘도 울적한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태수는 시끄러운 머릿속을 비우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 장터 입구에서 버선도 없는 맨발의 거지 여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쉴 새 없이 긁으며 지나는 이들에게 구걸을 했지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누더기, 발목은 씻지 않아 종기까지 돋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눈에는 이 여자가 왠지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보통 사람들 눈엔 걸레만도 못한 꼴인데 그녀의 눈빛 하나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더랬습니다. 어이, 거기 삿갓은 양반. 쌀은 없고 체면만 남았소? 아니면 둘 다 날아가 버렸소? 뭐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허허,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어제까지 배 띄우던 똥개, 오늘은 움막에서 배까지 고른구나.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구걸하는 거지 주제에 어찌 그리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만 하는지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누구냐? 너. 날 어떻게 아는 것이야? 뭘 안다기보단 거짓끼리는 냄새로 알아보는 법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어찌 나보고 거지라는 것이야? 흥, 거지가 아니면 어디 한번 돈이나 보여주시지.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할 수 있겠어? 근데 그쪽은 아직도 덜 미친 모양이네. 배고프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구걸이라도 해봐. 태수는 거지 처녀에게 화가 났지만 쫄딱 망한 게 속이 상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비에 젖은 치마 속에서 손을 꺼내 주먹을 쥐고 태수에게 물었지요. 자, 이 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소? 고기 있겠소? 똥이 있겠소? 태수는 거지 처녀의 말이 무척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미친년이 지금 장난하나? 정답을 말하면 복을 주고 틀리면 똥덩이를 안겨주겠소? 어떠소, 상단 영수님? 그 말에 태수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그녀의 말에 일단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복. 그 말에 거지 처녀가 입꼬리를 올리더니 주먹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어제 잃어버린 태수의 상단 인장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제 쌀집 담벼락 밑에 떨어져 있더이다. 운 좋은 놈은 잃어도 돌아오고 운 없는 놈은 잡은 것도 미끄러지지. 그 순간 태수는 그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론 영락없는 거지처럼 보여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인장 목걸이를 찾아줬으니 날 따라오시오. 태수는 거지 처녀를 주막집으로 데려가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태수가 사준 국밥을 정신없이 퍼먹었지요. 그녀는 수저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밥을 입에 들이붓는 수준이었습니다. 허하, 세상에. 이제 좀 살 것 같구만. 아, 그런데 이 국물에 돼지가 발 씻고 갔나? 아니면 너덜너덜한 상단에 한숨이 들어갔나? 어째 뒷맛이 좀... 어째 말버릇이 점잖지를 못하고 고약하군. 거지에게 뭘 더 바라시오? 점잖게 밥이나 먹여주시오. 오갈 데 없는 거지 처녀에게 유태수는 그날 밤 움막의 자리를 한편 내주었습니다. 헌데 그녀는 눕자마자 방귀부터 뀌었지요. 어이, 시원타. 오래간만에 고기가 들어가니 뱃속에서 난리가 나버렸구만. 아니, 이게 여자요. 짐승이요. 헌데 그 다음 날 잠에서 깬 거지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쌀독을 잃어버리진 않았소? 그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쫄딱 망하기 몇 달 전 창고에서 쌀독 몇 개가 사라진 적이 있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소? 그것은 상단 뒷담 넘어 큰 느티나무 옆 두더지 굴 속에 있을 것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내 콧구멍에 쌀 냄새가 그곳에서 나거든. 그날 태수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상단 뒷담 넘어 우거진 나뭇가지를 치우니 정말로 작은 동굴이 하나 나왔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 커다란 항아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쌀 장사를 해도 될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말했잖소. 내 손안에 복이 들어있다고? 이것은 도망친 선장이 빼돌린 것인데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못 가져간 것이오. 생각지도 못한 쌀이 거지 처녀 덕에 생긴 태수는 당분간 먹는 걱정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거지가 또 엉뚱한 말을 꺼냈지요. 내일쯤이면 복칠이란 종놈이 기어 들어오겠군. 태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종놈이 다시 찾아올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태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망쳤던 복칠이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저 왔습니다요. 이놈, 꿈속에 거지 마님이 보여서 찾아왔구만요. 아니, 거지 마님이라니. 그게 뭔 말이냐? 제 꿈속에 틀림없이 도련님 곁에 거지 마님이 있었구만요. 그 말에 태수는 황당했지만 며칠 전 거지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태수는 거지가 내주는 더덕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거지. 아니, 저 여인 대체 뭐하는 자란 말인가? 입만 열면 헛소리 같은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들어맞는 게 아닌가?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생각이 너무 깊으면 머리가 다 빠져 하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생각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내 방귀도 참아줬고 또 내 덕에 쌀 항아리도 찾았고 이 정도면 우리 살림 차릴 인연 아니오? 정말 미쳤군. 이 여자. 유태수는 가면 갈수록 거지 처녀가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녀를 더욱더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엔 음식 냄새도 풀풀 풍겼지요. 그런데 거지 처녀는 어찌나 당당한지 자리 깔고 앉아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점괘가 한 번은 새냥, 두 번은 내냥. 태수는 창피하고 당황하여 얼른 그녀 곁에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자, 복 받고 싶은 이는 얼른 오시오. 사내 복, 자식 복, 금전 복, 뒷간 복까지 싹 다 봐줍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아낙 하나가 웃으며 다가왔지요. 푸흐, 넌 또 뭐 하는 애냐? 나는 복 주는 복녀요. 남은 인생 잘 살라고 미래를 말해주는 여인이지. 아, 그래? 그럼 내 남편이 요즘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맞나? 응, 말 냄새가 나는군. 그건 남편이 아니라 말장수 여편네와 사통하는 건너편 엿장수 놈이야. 그놈이 지가 바람 피우고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구만. 에라이, 그놈이 역 같더니 역 같은 짓만 하고 다녔군. 장터 아낙은 험한 말을 뱉으며 달려갔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 야, 그 거지 처녀 입만 열면 다 맞춘다더라. 내 아랫배를 보더니 매실맛이라고 하던데 진짜 통증이 나았는기라. 이건 뭐 이 정도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도사가 아닌가. 그날 장나른 거지 처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녀는 신들린 듯 점을 보고 어떤 때는 웃으며 어떤 때는 욕과 함께 점괘를 내놨지요. 쌀 떨어지기 전에 마누라한테 꼬리 내려. 아니면 싸대기 날아들 테니. 사람들은 그녀의 입담에 배꼽을 잡았고 가짜 점쟁이로 오해하던 이들도 점점 그녀를 믿었지요. 그날 저녁 점 값으로 받은 고기와 막걸리를 안주 삼아 두 사람은 움막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쌀이 반말이요. 고기 2덩이에 술까지. 이쯤이면 나를 상단 2인자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 벌어온 걸로만 보면 괜찮은 수입이구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내가 복을 몰고 다닌다고 했잖소. 이래도 내가 안 당겨?
이제 미친년이라고는 못하겠고 뭘 좀 아는 년이라고 해야겠구만.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상단이 망하고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거지 처녀를 지켜보면서 위안도 되고 기운도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쫄딱 망한 아픈 기억을 잊고 태수는 편히 잠들 수가 있었지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거지 처녀는 장터 입구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사내 하나가 거지에게 다가왔지요. 그자 뒤에는 기생처럼 화장한 젊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보거라. 혹시 복녀라는 여인은 어디 있느냐? 어이쿠. 양반나리. 인상 쓰지 마시고. 저기 앉아있는 분이 복녀여. 아니, 저 거지가 복녀란 말이냐? 그 말에 거지는 고개를 들어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를 보았습니다. 어이, 도포 입은 양반. 귀한 척 말고 이리로 앉으시오. 흥, 젊게나 본다더니 버르장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 나는 이 고을 군수댁 종친 조만택 대감이다. 대감이든 대장장이든 내 앞에선 다 똑같소. 하늘이 내려준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그 말에 조만택 대감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조용히 거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여인의 사주를 좀 봐주시오. 요즘 잠도 설치고 살이 쭉쭉 빠지는구려. 거지는 여인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 처자, 꿈에 늘 소나무가 나오지 않소? 예, 맞습니다. 소나무 아래 누군가가 피를 흘리곤 합니다. 그건 이 처자의 몸 안에 숨은 씨앗 때문이요. 방금 씨앗이라 했느냐? 뱃속에 피가 도는 씨앗, 대감과는 무관한 피지요. 그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경꾼들은 모두가 알아들었지요. 뭐라? 감히, 인연이. 뱃속의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 그건 대감이 물을 일이 아니라 대감댁 기방을 드나들던 그 젊은 선비에게 물으셔야겠지요. 그 말에 여인은 울며 뛰쳐나갔고 조만택은 거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데 이런 망발을 짓거리느냐? 흥, 봐서 말해줬을 뿐이요. 듣기 싫으면 물어보지를 말든가. 그날 저녁 조만택 대감 집안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거지의 위상은 한층 더 올라갔지요. 그날 저녁 움막으로 돌아온 유태수는 거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낮에 그건 정말 내가 예언한 거냐? 아니면 그냥 찍은 거냐? 그냥 느껴졌지? 그 처자 눈동자가 자꾸 왼쪽으로 흔들렸거든. 거짓말을 할 땐 보통 왼쪽 눈동자가 흔들리거든. 허참,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대감 같은 사람한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야. 거지는 탁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복이 머무를 곳을 볼 뿐이요. 오늘도 밥값은 했으니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야겠소? 거지는 할 말만 하고 곧바로 코를 골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의문투성이었지요. 겉모습은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안에 든 것은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는 여인이로다. 다음 날 날이 밝자 태수는 작정하고 거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 내가 짐승 같지는 않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말에 거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것이오. 내 이름은 수연이요. 영의정 대감의 첩으로 어릴 적부터 노비 출신 어미에게서 낳은 서출이었지요. 그녀는 옛날을 회상하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딸이었지만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대감의 눈에 들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녀는 대감의 첩이 되어 별채에 들여져 총애를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지요.
본처 부인의 시기와 또 다른 첩들과의 암투로 그녀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민 대감의 눈밖에 났고 수연은 결국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기방에 들어가 일도 했고 장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알았소.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견뎌야 한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살았소. 영상의 첩으로 살던 때도, 거지로 살 때도. 그저 세상이 내게 준 꼬리표만 달고 살았을 뿐이요. 거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태수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지요. 자신의 상단이 망한 것에 비하면 그녀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려. 이제서야 당신의 처지가 이해가 되오. 그렇다 해도 나는 굴하지 않소. 언젠가 내게도 복이 찾아올 테니. 나는 지금 그 복을 받기 위해 견디고 있을 뿐이요. 태수는 거지 수연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 망했다고 해서 희망도 없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녀는 달랐지요. 그녀는 견디면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옆에 있어 주시오. 당신을 알고 나니 나도 깨달은 바가 많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시오. 그대가 거지든, 첩이든, 점쟁이든, 방귀쟁이든, 이제 나는 개의치 않소. 단지 그대는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은 여인임은 틀림없소. 태수는 조용히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흘렀지요. 서로 의지할 곳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수연의 행방을 조용히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 대감이 보낸 자였지요. 수연을 드디어 찾았군. 거지 행세를 하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검은 사내는 수소문 끝에 태수의 움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지 수연은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고 자신을 찾는 사내의 꿈을 꾸었지요. 결국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태수도 눈을 떴지요. 어딜 가려는 것이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내게 오고 있소이다. 아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무엇이오? 영상 대감이 보낸 자가 지금 움막으로 오고 있소. 아니오. 이젠 당신을 보낼 수가 없소. 당신을 내 곁에서 떨어지게 할 순 없소.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소. 그 말에 거지 수연은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난 돌아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오. 이젠 도망칠 필요 없소.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가졌건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세상은 그렇지가 않소. 첩은 어디까지나 쓰다 버린 그릇일 뿐이오. 거지 수연은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된 눈으로 자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요. 그러고 있는 사이, 잠시 후 검은 사내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소. 수연 마님을 모셔오라는 민 대감님의 분부여. 검은 사내가 들어서자 태수는 거지 수연을 등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영상 대감이 보낸 자여. 그렇소. 어서 저리 비키시오. 나는 무역상 유태수여. 그 여인은 이제 내 아내여. 웃기지도 않는군. 거지된 주제에 민 대감의 첩을 아내라 하다니. 내 목숨은 2개라도 된단 말이냐. 저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품었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그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는 내 부인이오. 그러니 남의 부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시오. 그 순간 검은 사내는 검을 반쯤 뽑았습니다.
그러자 태수 뒤에 있던 거지 수연이 나서 말했지요. 그대, 여전히 민 대감의 개 같은 충복이로군. 수연